안녕하세요. 몬팔입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공포 단편집 오니시메라는 게임이고요. 단편 7편으로 구성된 옴니버스 형식의 공포 소설 게임이라고 하네요. 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조림. 어느 것을 먹을까? 맨 왼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니야. 그날 육아휴직 중인 A씨에게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었다. A씨에게는 이제 막 1살을 넘긴 아이가 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기에는 조금 먼 거리였지만 급한 일정이었고 아이를 맡길 곳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나가기로 했다. 울지 않을까? A씨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당일 아이를 안고 겨우겨우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 안에는 빈자리가 하나 둘씩 있는 상태. 좌석에 앉아 안도하는 것도 잠시 아니나 다를까 무릎에 앉은 아이가 보채기 시작했다. 주위를 돌리기 위해 가져온 좋아하는 장난감을 건네주어도 소용이 없었다. 말을 걸어도 등을 쓰다듬어도 소용이 없었다. 점점 울음소리는 커져만 간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불편하다는 듯이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A씨는 주위의 시선과 무언의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한 번도 울음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아이에게 조바심을 내며 어떻게든 울음을 그치게 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아이는 더 울고 있었다. 이미 지쳐서 A씨는 버스에서 내리려던 찰나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어머, 몇 살이야? 버스는 처음 타는 거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A씨가 뒤를 돌아보니 바로 뒷좌석에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빙그레 웃고 있었다. 상냥한 목소리와 마찬가지로 상냥한 미소. 팔 안에서는 아이가 여전히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1살이에요. 죄송해요. 처음 타는 버스에 흥분한 것 같아서요. A씨는 반사적으로 사과를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라며 울고불고 있는 아이에게 미소를 지었다. 나 아이 달래는 건 잘하는 사람이야. 노부인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아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신기하게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불안했나봐요. 자, 할머니와 함께 놀자. 팔에 안긴 채 뒤쪽에 할머니를 올려다보는 아이는 이미 울음을 그치고 있었다. 순식간에 얌전해진 모습에 놀라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온다. 야니바. 아이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바. 할머니는 정말 아이를 잘 달래는 것 같다. 아까의 짜증은 어디로 갔는지 아이는 A씨의 무릎 위에 서서 몸을 뒤로 젖히는 기세로 물고 있다. 해맑게 웃는 아이의 옆모습을 보며 A씨는 친절한 사람이 있어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이쿠. 즐거워하는 아이를 한 팔로 부축하며 가져온 장난감을 가방에 넣고 있는데 차 안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기 위해 A씨는 하차 버튼을 눌렀다. 어이쿠. 한 손으로 어떻게든 지갑을 꺼내 하차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아이는 웃고 있었다. A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까부터 시야 끝에 보이던 노인은 아따따따따따따 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아니야 라는 노래는 손이나 물건으로 얼굴 한 번 가리고 숨겨야 한다. 여기는 버스 아니다.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기둥이나 벽도 없고 손을 사용하지 않으면 얼굴을 가릴 수 없다. 하지만 할머니의 양손은 A씨가 앉은 좌석의 등받이를 잡고 있다. 어라, 이 사람 어떻게 몸을 가누고 있는 걸까?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지고 버스가 천천히 감속한다. A씨는 아이를 다시 안고 일어서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뒤에 노부인을 돌아봤다. 순간 A씨는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할머니의 얼굴에는 있어야 할 눈과 코와 입이 사라져 있었다. 그야말로 무표정 그 자체였다. 놀라서 굳어버린 A씨와 달리 아이는 깨르르 웃고 있다. 빠! 입이 없는 얼굴에서 목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노부인의 얼굴에 눈과 코와 입이 다시 돌아왔다. 처음 봤을 때와 같은 다정다감한 표정. 그리고 곧 미소는 사라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진지한 얼굴로 A씨를 지그치 쳐다보고 있다. A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이를 안고 서둘러 도망치듯 버스에서 내렸다. 버스에서 내린 A씨는 그만두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창밖을 힐끗 쳐다보았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무표정한 노파가 언제까지나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은 악몽의 의미 한번 해볼게요. 어렸을 때 열이 날 때면 꼭 꾸는 꿈이 있었다. 머리를 휘날리며 눈을 부릅뜬 낯선 여자가 나를 향해 끝없이 욕설을 퍼붓는 꿈이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눈앞에서 계속 분노의 표정을 지으며 무언가를 히스테릭하게 읊조리는 모습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런데도 왠지 눈을 돌릴 수가 없다. 울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악몽을 열이 날 때마다 꾸는 것이다. 어른이 될수록 그 빈도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 이 꿈을 꾸는 일은 완전히 사라졌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조차도 없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뒤를 돌아보니 아들이 바닥에 놓아둔 우유팩에 걸려 넘어졌다. 나뭇결이 살아있는 마루에 하얀 우유가 힘차게 퍼져나간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방금 전에도 식사 중에도 한눈을 팔아 접시를 뒤집어 엎고 더러운 옷을 손빨래를 하고 온 게 엊그제다. 야, 뭐 하는 거야? 내가 소리를 지르자 아들이 어깨를 움찔거리며 굳어버렸다. 엄마가 항상 말했잖아. 우유를 마실 때는 테이블에서 마신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아들은 굳은 채 움직이지 않는다. 한숨을 쉬며 걸레를 들고 다가가 흘린 우유를 닦아주었다. 닦는 동안에도 짜증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 5살인데 언제까지 이런 일만 반복할 것인가? 아침부터 옷을 갈아입는 것도 양치질하는 것도 싫어하고 아침밥도 역시 이게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며 제대로 먹지도 않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야? 어제도 엄마가 화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1학년이 될 수 없어.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뻔히 쳐다보면서 윽박지른다. 짜증이 난다. 귀여운 우리 아이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면 지겨울 지경이다. 미안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이 말한다. 아침부터 이 말을 몇 번이나 들었나. 사과를 해도 그 자리에서 끝이다. 한 번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끝이 없다. 미안하다고 몇 번째야? 아침부터 몇 번이나 화를 내야 마음이 편해져. 짜증은 가라앉지 않고 내 입에서는 아들을 비난하는 말이 자꾸만 튀어나온다. 아들은 울면서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제 여기서 우유를 마시면 안 돼. 알았어?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는 화장실로 향했다. 행주와 방금 전까지 담가두었던 옷을 빨아야 한다. 문득 세면대 거울을 올려다보니 끔찍한 형상을 하고 있는 내 얼굴과 눈이 마주쳤다. 허둥지둥 정신을 차렸다. 눈썹 사이로 주름이 잡히고 입꼬리가 완전히 내려간 얼굴. 내가 이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나? 동시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 열이 날 때면 어김없이 보았던 그 악몽. 왠지 그 여자의 얼굴이 가까이 내 얼굴과 닮은 것 같다. 아, 그렇구나. 아들도 아까 그렇게 무섭고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왠지 한심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다니. 아들을 겁을 줘서 상처를 입혔구나. 나는 바로 거실로 돌아왔다. 거실에서는 아들이 조용히 장난감을 치우고 있었다. 아까는 미안해. 엄마가 너무 화를 많이 냈지.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조금 곤란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웃었다. 아니, 괜찮아. 내가 엄마를 화나게 만들었으니까요. 아들은 엄마가 앵무새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지켰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아들을 껴안았다. 언제나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똑바르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는구나. 눈물을 참으며 고마워, 미안해, 무서웠지? 라고 아들에게 말했다. 어린 시절 보았던 그 악몽은 어쩌면 아들이 본 나의 얼굴이었을지도 모른다. 미래에서 온 메시지. 참 신기한 일도 있구나 생각하니 아들이 툭툭 내뱉었다. 엄마는 무섭지 않아. 하지만 엄마 뒤에 무서운 얼굴의 아줌마가 있어서 무서워서 항상 외면하게 됐어요. 엄마, 그 무서운 아줌마 누구야? 엔드. 다음은 증조 할머니의 추억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어머니가 옛날에 들려준 이야기다. 어머니의 할머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증조 할머니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 당시 어머니는 초등학생이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친할머니인 증조 할머니 댁에 놀러갔다. 도시에서 자란 어머니에게 시골의 풍경은 모두 낯설었고 증조 할머니 댁에 가는 것이 매년 기다려졌다고 한다. 증조 할머니도 물론 어머니와 조부모님의 방문을 무척 반가워하시며 주름진 얼굴로 야짱 잘 왔구나 라며 동북 사투리로 반갑게 맞아주셨다. 증조 할머니는 혼자 사신다. 멀리 떨어져 사는 아들 부부와 손녀를 극진히 대접했다. 덴프라, 붉은 쌀밥, 메밀국수, 조림 외에도 커다란 수박, 놀랍게도 달콤한 옥수수, 싱싱한 토마토, 모두 도시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 뿐이었다. 어머니는 자상한 증조 할머니를 사랑했다. 자연에 둘러싸인 증조 할머니의 집도 좋아했다. 햇볕에 손과 발,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릴 때까지 매일 밖에서 뛰어놀았고 가끔은 증조 할머니의 밭일도 도우며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좋아하고 기대했던 귀성길이었지만 단 한 가지 두려운 것이 있었다고 한다. 바로 화장실이다. 시골의 오래된 민가. 집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화장실은 양변기 화장실이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화장실. 옛날 화장실이었나 보냐. 낮에도 어두워서 왠지 으스스하게 느껴진다. 더군다나 밤이 되면 가로등도 없고 민가 불빛도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라 주변은 거의 깜깜하다. 어쩌다 밤에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면 개구리 울음소리 외에는 들리지 않는 캄캄한 복도를 걸어가야 했다. 그것이 어머니는 참을 수 없이 무서웠다고 한다. 밤에 꼭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옆에서 자고 있던 증조 할머니를 깨웠다고 한다. 증조 할머니는 싫은 기색 없이 일어났어? 화장실에 가고 싶었구나 라며 웃으시며 매번 손을 꼭 잡고 화장실까지 데려다 주셨다.
할머니, 거기 있어줘요. 그날 밤에도 어머니가 화장실 안에서 말하자 증조할머니는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괜찮아. 라고 대답을 했다. 어머니는 겁에 질려 용물을 마치고 서둘러 화장실을 빠져나가려 했다. 낡은 나무 문에 손을 걸었다. 하지만 열리지 않는다. 어라? 열쇠가 잠겨있지 않은데. 어머니는 힘껏 문을 밀어보지만 열리지 않는다. 순간 당황한 어머니는 반쯤 울면서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안 열려요. 열어줘요. 문 앞에 있는 증조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손바닥이 욱신거릴 정도로 세게 몇 번이고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할머니! 목소리를 높여도 아무리 두드려도 증조할머니의 대답은 없었다. 드디어 두려움과 조바심이 한계에 다다랐고 어떻게든 열리지 않을까 싶어 몇 번이고 몸을 부딪혔다. 돈. 분명 둔탁한 소리와 몸의 통증은 있지만 문은 전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머니! 할머니! 이대로 화장실에 갇히게 되는 건 아닐까? 할머니는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걸까? 항상 기다려주시는데 벌써 방으로 돌아가신 걸까?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주황색 전구가 깜빡깜빡거리며 깜빡거린다. 야짱! 엄마! 기다리던 증조할머니 목소리가 들리자 어머니는 아까보다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할머니, 열리지 않아요. 도와줘요. 어머니는 그대로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다. 드디어 할머니가 대답을 해줬다는 안도감과 왜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을까 하는 분노가 뒤섞여 울부짖었다. 곧 눈앞의 문이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어이쿠, 나짱, 아찔했구나. 증조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를 껴안았다.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증조할머니는 거친 숨을 헐떡이며 거친 호흡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어머니를 안고 이불로 돌아와 등을 쓰다듬으며 재워주셨다. 어머니는 어느새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잠에 들었다고 한다. 다음날 어머니가 부모님이신 조부모님께 어젯밤의 일을 말씀드리자 할아버지는 여기도 오래돼서 그런지 구조가 안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어린 나이에 단지 건축물의 문제일까 하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언제까지 생각하다 보면 점점 더 무서워질 것 같아 빨리 잊기로 했다. 그런 것보다는 밖에서 노는 것과 마을의 여름 축제가 더 즐거웠고 어머니는 곧 기억을 떠올리지 않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어머니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레 증조할머니 집에 머문 일이 줄어들었다. 결국 증조할머니도 돌아가셨고 그 집은 철거되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엄마,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요. 증조할머니는 항상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사투리를 쓰셨는데 화장실에 데려다 주실 때만 사투리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문 앞에 있다고 했더니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증조할머니. 도와주러 온 건 틀림없이 증조할머니였어요. 하지만 항상 화장실에 데려다 준 것도 정말 증조할머니였냐고 물으면 확신이 안 서요. 만약 증조할머니가 아니라면 어린 어머니를 화장실에 데려다 준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때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은 정말 건축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일까?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집도 철거된 지금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엔드. 다음은 당신에게 머리카락이 있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의 누나, 즉 고모가 급사했다. 아직 50대였다. 소식을 들은 나는 부모님과 함께 고모 집으로 향했다. 고모의 남편이 외할아버지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지쳐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은 것이다. 차갑게 식은 채 관 속에 있는 순물을
멍하니 바라보는 뒷모습이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고 보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사이에는 외아들이 있었을 것이다. 외삼촌이 유타 인사라도 해라 라며 안쪽 방으로 다가갔다. 미다심은 틈새로 얼굴을 내민 남자에게 나는 절규했다. 어깨까지 늘어뜨린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무사 같은 남자는 이쪽을 향해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다. 노려보는 흰 눈동자는 흐릿하고 가느다란 머리카락은 뽀글뽀글하게 뭉쳐져 있었다. 순간 주변에서 매캐한 냄새가 진동한다. 짐승의 냄새를 닮은 기름기 썩은 냄새. 어쩌면 목욕을 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역겨워서 토할 것 같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남자는 씩씩하게 미간이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계속 남아있는 자극적인 냄새에 입을 막고 있는데 아버지가 삼촌에게 물었다. 아, 방금 그거. 네, 방금 그 사람은 내 사촌 동생인 유타예요. 삼촌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아까 그 사람이 내 사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의 사촌은 명랑 쾌활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주 평범한 소년이었던 것 같다. 그로부터 15년이 넘게 지났지만 너무 많이 변해버린 모습에 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럴 때 미안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아버지가 말끝을 흐리며 말하자 삼촌은 한숨을 내쉬었다. 삼촌의 말에 따르면 사촌 동생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상한 행동이 많아졌다고 한다. 이모가 차려주는 식사에 인색해져 매일 해초 샐러드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설탕과 지지를 금지시키고 점차 샴푸가 몸에 좋지 않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난 몇 년 동안은 비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말 그대로 샤워만으로 목욕을 끝냈고 심한 체취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고 회사에서도 해고당했다고 한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삼촌의 눈에는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다. 결국 아버지의 제안으로 미안하지만 장례식 기간 동안 방에 머물러 있어 주겠어? 라고 했다. 사촌은 없는 것으로 취급하기로 한 것이다. 아버지와 삼촌이 차례로 찾아오는 친척과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와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며 차를 내어놓았다. 물론 사촌 동생은 안쪽으로 들어간 채 나오지 않았다. 고모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바쁘게 일했다. 결국 밤이 되어 수속을 위해 온 장례식장을 배웅하러 나섰을 때였다. 어머니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무슨 일인가 싶어 아버지도 삼촌도 나도 서둘러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니는 이모 관이 있는 방 입구에서 덜덜 떨고 있었다. 그리고 주변에는 그 강렬한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토할 것 같아 손으로 입을 가렸다. 삼촌과 아버지가 먼저 방에 들어갔고 나도 그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순간 그만해 뭐 하는 거야 라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린다. 방 안에는 가위를 든 사촌이 아버지와 삼촌에게 목을 졸라 죽이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유타군이 지금 가위로 머리카락을... 그렇게 말하며 떨고 있는 어머니의 어깨를 안고 복도 구석으로 피신한다. 실내에서는 아버지가 밀쳐낸 충격으로 사촌의 손에서 가위가 굴러 떨어졌고 동시에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흩어졌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삼촌이 울면서 사촌 동생을 때린다. 뺨을 맞은 사촌 동생이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머리털 정도는 괜찮아. 이미 죽었어. 난 계속 기다렸다고. 침을 튀기며 소리치는 모습이 도저히 사람 같지 않았다. 열린 관 속에 보이는 고모의 시신은 머리카락이 어지럽게 잘려서 산발머리가 되어 있었다. 나는 덜덜 떨면서 어머니와 껴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당황한 나머지 물건을 집어던지고 재단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 사촌 동생은 그
그대로 연행이 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잔인하게 머리카락이 잘려나간 고모의 시신을 보고 삼촌은 목소리를 엉터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탈모로 고민하던 사촌 동생은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종교에 물든 탈모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 그때는 몰랐지만 인터넷에는 탈모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오컬트적인 정보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 사촌 동생도 그중 하나다. 사람이 죽어도 머리카락은 계속 자란다. 유골에는 발모 효과를 촉진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유골을 섞은 달걀 흰자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난다. 등의 정보를 예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친어머니인 이모가 돌아가신 후 다행히도 앞서 말한 기행이 이르렀다고 한다. 사촌 동생은 그 이후로 입원만 하고 있으며 현재도 퇴원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하찮은 머리카락. 아직 젊으셨던 이모님의 갑작스런 죽음과 마치 이 기회를 노린 듯한 사촌 동생의 기행. 나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모의 죽음은 정말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을까? 머리카락에 인생을 망가뜨린 사촌 동생, 그리고 서우에도 휘말린 고모, 아내뿐 아니라 아들과도 헤어지게 된 숙부. 이 일을 떠올릴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무력감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엔드. 어느 독백. 대학 시절 나는 음악에 푹 빠져 밴드맨을 꿈꿨다. 당연하게도 경음악 동아리에 들어가서 친구들끼리 서로 잘한다고는 할 수 없는 기타와 베이스, 드럼을 두드리는 나날들, 라이브 레코딩 등 뮤지션의 흉내를 내며 열심히 활동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에 만난 것이 쿠가였다. 쿠가는 눈에 띌 정도로 긴 앞머리에 담배를 피우고 항상 얇은 긴팔 셔츠에 가죽 기타 케이스를 짊어지고 날씬하고 키가 큰 키다리 아저씨였다. 바로 당시 우리가 동경하던 밴드맨다운 모습의 남자였다. 겉모습만 보면 말수가 적고 얌전한 남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매우 친근하고 농담도 잘하는 사람이다. 순식간에 쿠가는 우리 서클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었다. 우리는 라이브나 연습을 할 때마다 미팅이나 출정식이라고 부르며 저렴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음악에 대해 열띤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유닛 이야기나 좋아하는 여자 이야기로 흥을 돋우기도 하면서 각자 지역 이야기를 하며 술잔을 기울였다. 한 번은 어떤 이유였는지 잊어버렸지만 나와 쿠가 둘이서만 술을 마실 기회가 있었다. 처음엔 늘 그렇듯 바보 같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음 라이브는 다음 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무슨 계기인지 쿠가가 긴 앞머리를 살며시 쓸어올리며 말했다. 봐봐. 거기에는 지렁이 부스럼처럼 분홍색으로 부풀어오는 상처가 있었다. 5cm도 안 되는 작은 상처지만 이마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상처는 쿠가의 창백한 피부에 이물질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쿠가의 이마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너 그거 왜 그래? 쿠가는 머리를 풀고 담배에 불을 붙인 후 입을 열었다. 옛날에 부모님께 당했어. 쿠가는 그대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쿠가에 따르면 이 상처는 어린 시절 살았던 부친의 조부모님 시골에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라고 한다. 산과 밭이 전부인 그 작은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라고 한다. 그것은 몸에 상처가 많을수록 강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마을은 예로부터 산나물 캐기, 임업, 농업을 생업으로 삼는 남자들만 모여 살았기 때문에 일하다 크게 다치는 일이 많았어. 실제로 농기계나 도구, 덫에 걸려 손가락,
팔, 다리 등 신체 일부를 잇는 일은 일상 다반사였다고. 그래서 부상을 입는 것은 열심히 일한다는 증거라는 인식이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점차 확대되어 간다. 일하다 입은 상처를 기리기 위한 전승은 어느새 상처가 있는 사람이 뛰어나다. 상처가 없으면 일꾼이 아니다. 남자아이들은 상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왜곡되었다. 그래서 부모님이 방금 전에 너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거야?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어차피 아까 본 상처는 예전에 사고로 생긴 상처일 것이다. 적당히 지어낸 이야기로 나를 놀리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쿠가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빙긋이 웃었다. 그래. 할아버지 세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던 풍습이었다고 하더라. 내 자식이 한심한 남자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해 부모는 자식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다. 아니, 그거 학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없어진 거지. 아버지를 포함한 아들 세대는 모두 상처 같은 거 없었으니까. 그럼 왜 일부러 널 다치게 한 거지? 어렸을 때는 몸이 약했으니까 걱정이 됐을지도 몰라. 납득할 수 없는 대답에 나는 입을 다물었다. 쿠가의 조부모님은 아들인 쿠가의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 그런데 왜 쿠가는? 침묵하는 나에게 쿠가는 옷소매를 걷어보이며 말했다. 자, 술을 마셨으니 알 수 있지 않겠어? 알코올이 돌면서 살짝 붉게 물든 피부, 그곳에 드러난 무수한 연포농색 선에 나는 깜짝 놀라 숨을 죽였다. 전부 부모님이 새긴 상처야. 쿠가가 말했다. 믿을 수가 없다. 몸이 약한 자식을 걱정해서 상처를 입힐 필요가 있을까? 정말 부모가 그랬다고 해도 헛된 미신 때문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학대가 목적이 아니었을까? 어느 쪽이든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정말 끔찍한 부모라고 생각했다. 쿠가는 걷어올렸던 소매를 다시 걷어올렸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풍습 이야기를 꺼내면 아무 말도 못하는 것 같았어. 열이 날 때마다 부모님이 면도칼 같은 걸로 자르셔서 온몸이 이 모양이 되었거든. 그도 그럴 것이 쿠가는 항상 긴팔만 입고 다녔다.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다녔다. 설마 그게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였을 줄이야. 나는 완전히 치기가 깬 머리로 지금까지 쿠가의 행동과 방금 전에 본 상처를 번갈아 떠올렸다. 학대하던 부모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걸까? 쿠가는 신가에서 살았었지. 아직 어리고 정의감에 불타오르던 나는 학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궁리했다. 야, 지금도 그런 부모님과 살고 있어? 아니,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 그리고 이쪽으로 이사와서 벌써 몇 년째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 거지. 어? 아버지와 단둘이 산다고? 쿠가는 부친의 조부모님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린 쿠가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아버지 쪽이 아니었나? 응? 내 몸에 상처를 낸 건 엄마 쪽이야. 나는 아버지의 악행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가 쿠가를 데리고 시골을 떠난 줄 알았는데 애초에 상처를 입힌 것은 어머니 쪽이었다. 나는 방금 전의 분노도 잊은 채 절규했다. 쿠가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신기하지? 타지에서 시집 온 어머니가 지역에서는 아무도 하지 않는 구닥다리 풍속을 믿고 있었다니까. 다시 담배에 불을 붙인 쿠가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벌써 10년 넘게 못 만났으니까 어떤 분이셨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데도 잊을 수가 없지. 뒷마당에서 돌을 가져와서 내게 휘두른 어머니의 그 얼굴이 풍습 전통이라고 하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부모님과 모른 척하는 동네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리석은 학대 행위를 일삼는 아내에게 질린 쿠가의 아버지는
어린 쿠가를 데리고 멀리 떨어진 이 땅으로 이사를 왔다고 한다. 바보 같지만 기타를 연주할 때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음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쿠가의 눈빛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상선 쿠가의 어머니가 내 아이를 향해 돌을 휘두르는 모습과 그 눈빛의 날카로움이 겹쳐서 무섭다. 이 일로 내가 쿠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좋은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다. 그랬구나. 라고 간신히 목소리를 내자 쿠가는 잔에 남은 술을 한 모금 마신 후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추가 주문 좀 하자. 아,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쿠가와 함께 음악을 계속하는 것뿐이다. 정말이지 참담한 마음을 안고 이날 우리는 평소보다 더 바보 같은 웃음을 지으며 도미니 밀리언이 하는 말도 안 되는 큰 꿈을 이야기했다. 쿠가는 그 이후로 그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앞머리로 이마를 가리고 긴팔을 입고 다녔다. 대학 생활이 계속되면서 밴드 멤버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거나 세미나,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로 바빠져 다들 점차 음악과 멀어져 갔다. 하지만 쿠가만은 달랐다. 그 녀석에게는 음악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쿠가의 앞날을 걱정하며 학점 괜찮냐? 취업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라는 등의 말을 건넸지만 실증이 났는지 쿠가는 어느 날 갑자기 대학을 그만두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동아리 밖에서 결성했던 밴드 멤버와 데뷔를 위해 상경한다고만 말하고는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쿠가가 음악에 집착하는 이유, 그 상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나뿐인 것 같다. 그토록 음악에 빠져있던 멤버들이 쉽게 손바닥 뒤집듯 쿠가에게 미래를 생각하라고 말하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 역시 음악을 버리고 취업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쿠가는 이때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까? SNS로 겨우 연결되었던 인연도 어느새 끊어졌고 쿠가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나는 어느덧 회사원이 되었고 아내와 자식을 낳아게 되는 가장이 되었다. 뉴스에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을 접할 때마다 내 아이를 떠올리며 가슴이 아프고 그날의 쿠가를 떠올린다. 이상한 풍습에 갇힌 마을과 자식을 해치는 어머니. 그것이 사실인지 쿠가의 거짓말인지 확인할 길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구원을 구한 슬픈 어머니였을 수도 있고 학대를 하고 싶었던 악마 같은 어머니였을 수도 있고 지금은 누구도 알 수가 없다. 다만 쿠가에게는 제발 음악 따위가 필요 없을 만큼의 평온을 얻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 녀석을 떠올리며 기타를 연주하지 않아도 괜찮을 날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일출에 숨어있는 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멍하니 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새해가 훌쩍 지나가 버렸다. 친정집에 가는 것도 귀찮아서 올해도 나는 혼자서 설날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TV도 지겨워지고 SNS에 연달아 올라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의 답장을 보내면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본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방밖이 밝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역시나 이제 그만 자야겠다 싶어 스마트폰을 던져버리고 눈을 감았다. 이거 해돋이 아니야? 나는 방금 받았던 눈을 떴다. 별것 아닌 생각이다. 난로에서 빠져나와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이 방의 베란다에서도 보이는 것일까? 커튼을 열자 창문에는 은결로 얼룩진 주황색이 떠있다. 의외로 예쁘게 보이는구나. 어느새 그 빛에 이끌리듯 나는 자연스럽게 베란다로 나가고 있었다. 겨울 아침의 차가운 기운에 눈이 번쩍 떠졌다. 눈앞에 펼쳐진 완벽한 노을과 일출에 나는 무심코 와 라며 중얼거렸다. 고요한 도시를 밝히는 불타는 오렌지색의 시선을 빼앗겼다.
한동안 나를 잊고 바라보고 있자니 눈앞이 아찔해졌다. 너무 강한 빛을 가리기 위해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올린다. 손바닥을 햇볕에 대면 손가락 사이사이로 오렌지빛이 거침없이 스며든다. 그러고 보니 손바닥을 햇볕에 라는 노래가 있었지. 손가락을 벌린 손을 앞으로 내밀어 본다. 마침 일출을 향해 팔을 내민 모양이다. 손바닥이 그림자 놀이 같다. 어린 시절이 떠올라 왠지 가슴 한구석이 간지럽다. 눈이 깜빡하기 시작하더니 이내 시야에 빨강이라고 주황이라고도 할 수 없는 색과 내 손바닥의 실루엣이 떠오른다.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태양을 오래 쳐다보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나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다. 다시 난로 안으로 돌아왔지만 눈을 몇 번 깜빡여도 손바닥의 실루엣이 시야에 남아있다. 아, 젠장. 태양을 너무 많이 본 것 같다. 뭐 언젠가는 사라지겠지 하고 누워있었다. 몇 번이 지나도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검은색 작은 실루엣은 아메바처럼 흔들거리며 두 개로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기를 반복한다. 이건 안 좋다. 망막에 이상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병원에 가야 하나? 아니, 이런 일로 새해 벽두부터 병원에 가는 건 싫다. 일출을 향해 팔을 치면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라고 이유를 설명하기엔 너무 부끄럽다.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라 했었지만 시야 속 검은 실루엣은 계속 움직인다. 나중에는 손바닥 모양이 무너지고 부서져서 두 손가락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천장에 피스 사이에 떠있는 것이다.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양이 깨졌다는 것은 끝부분부터 조금씩 작아질 가능성이 있었고 그런 기대를 깨뜨리듯 검은색 피스 사이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진짜로 안 좋다. 병원이라는 두 글자만 떠오른다. 하얀 천장에 떠있는 검은색 피스 사인에 나는 조바심이 났다. 피스 사인은 뚜렷한 윤곽을 가지고 점점 눈앞으로 다가온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손가락을 벌린 손가락의 끝부분이 더 잘려야 하는데 지금 다가오는 실루엣은 마치 처음부터 손가락을 제대로 묶은 피스 사인인 것 같다. 나는 당황해 눈을 깜빡였다. 환각인가? 이건 뭐야? 그러는 사이 새까만 손가락 두 개가 튀어나온 피스 사인이 다가온다.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두근거린다. 난로 안에 있는데도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돋는다. 시선을 돌려도 어디까지나 쫓아오는 두 손가락. 그만해, 오지 말아줘. 이건 도대체 뭐야? 마침내 시야가 검은 손가락으로 뒤덮인다. 점캔? 어디에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 손가락이 빙글빙글 방향을 바꿔 이쪽을 향해 힘차게 튀어나온다. 자신의 안구가 부서지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와타시노 카치라는 목소리를 난 확실히 들었다. 마지막, 어서오세요. 당신 언제까지 자고 있을 거야? 아내 하치코에게 깨어난 요시로는 하품을 하며 거실 방석에 앉아 하품을 하며 벌떡 일어났다. 하치코는 요시로에게 등을 돌린 채 방구석에 있는 거울 앞에 앉아 서둘러 화장을 시작했다. 곧 손님이 올 거야. 벌써 시간이 없잖아. 하츠코가 투덜거리며 화장수를 꼼꼼히 얼굴에 바르고 있다. 그럼 먼저 세수부터 하고 오면 되지 않아요? 요시로는 하츠코의 투덜거림을 잠재우기 위해 TV 스위치를 켰다. 그럼 다음분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TV에서 시끄러운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츠코는 화가 난 표정을 지으며 거칠게 빵빵과 퍼프를 두드리며 얼굴에 파우더를 바른다. 남편 다카오입니다. 아내 키누입니다. TV 속에서는 남녀가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 이 아내가 참 예쁘네요.
요시로가 말하자마자 화장을 짓게 한 아내가 못생겼네 라고 하츠코는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요시로는 그런 의도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아 하츠코에게 무슨 말을 하든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요시로는 대바야치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다. TV에 나오는 부부 다카오와 기누는 정장 차림의 무뚝뚝한 남자와 윤기 나는 기모노가 잘 어울리는 일본식 미인의 조합이다. 부인은 아내씨 부인이시군요. 네, 부끄럽지만 소매로 입을 살짝 가리고 우아하게 웃는 기누의 옆에서 타카오는 어설프게 웃고 있다. 두 분이 처음 만난 계기는? 아내에게 스카우트 되어서요. 스카우트? 좋은 일이 있다고 연락이 왔다고 해야 할까요? 부인, 정말요? 실은 예전에 호시탐탐 노리던 분과 닮은 꼴이라서. 그거 그냥 역산이지 않습니까? 회장은 웃음바다가 되어버렸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요시로도 킥킥대며 웃음을 터뜨렸다. 왠지 나와 너의 만남 닮았네. 무슨 소리야. 나한텐 옛날에 사랑했던 남자 같은 건 없어. 하츠코는 화장을 하면서 잘 듣고 있었던 모양이다. TV에서는 키노와 타카오가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회자가 의자를 통째로 뒤집어 엎어버리자 장내가 들썩거렸다. 하지만 넌 나한테 첫눈에 반해버렸으니까 계속 붙어다닌 거지. 멍청아, 너가 적당한 사람이었어. 고집을 부려서. 요시로의 말을 뒤로하고 재빨리 홈쇼를 띈 채 화장을 마친 하츠코는 화장대 서랍에 화장 도구를 치우고 빗으로 긴 머리를 빗기 시작했다. 주인님,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전 직장은 무속인이었습니다. 장내가 떠들썩했다. 사회자도 일부러 몸을 숙여 놀랐다. 영능력자라니 정말 드문 일이지요. 저는 예전부터 보는 쪽만 잘했어요. 여자친구에게. 보는 쪽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은 쫓아내는 쪽은 좀... 이 사람 영능력자 버릇으로 거의 쫓아내는 척을 하는 것 같아서. 어머니 거짓말쟁이가 아니시네요. 수줍은 미소를 짓는 다카오와 다시 웃음에 휩싸인 회장. 그렇구나, 나랑 비슷하구나. 요시로의 중얼거림에 하츠코가 빙글빙글 돌아본다. 당신은 단순한 오컬트 애호가잖아요. 아니, 하지만 나도 어느 정도 영감이 있거든. 그래, 또 심령면소 순례 이야기네. 요시로의 18번째 무용담이 나오기 전에 하츠코가 먼저 말을 꺼냈다. 말문이 막힌 요시로는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다. 주인님, 그 일이 적성이 안 맞으셨던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그만두고 싶어서 어쩔 수 없었어. 그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저도 모르게 말을 걸고 말았어요. 요시로는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바라며 화면을 가리켰다. 어머, 역시 나와 너를 닮은 것 같지 않아? 하츠코는 일어서서 옷을 가볍게 손으로 털어내고 거울 앞에서 꼼꼼하게 전신을 확인했다. 글쎄, 어때? 그냥 오컬트 마니아인 남자와 영능력자라면 분명 수입도 많이 다를 거야. 긴 머리를 뒤로 넘기기도 하고 다시 앞으로 가져가기도 하면서 어느 쪽이 좋을까라고 중얼거리는 하츠코에게 요시로는 한숨을 내쉬었다. 여자의 준비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힘들어. 매번 거울 앞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거울 앞에서 눈치만 보다가 결국은 평상시대로 해야 하는데. TV 속 미인 아내 키노도 이런 식으로 거울 앞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걸까? 요시로가 멍하니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벌써 왔잖아. 하츠코는 당황한 표정으로 머리를 손질하고 거실 바로 옆에 불전으로 향했다. 요시로도 얼른 일어섰다. 불단 앞에 엎드려 있던 하츠코는 허둥지둥 고개를 들었다. 당신, 텔레비전 꺼. 괜찮아. 어차피 저 녀석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할 테니까.
요시로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가모이에 매달린 밧줄에 손을 걸었다. 그런 거 알아요. 내 정신이 산만해서 그래. 그러는 사이 집 앞에 차가 멈춰서고 남녀 몇 명의 즐거운 목소리가 다가온다. 괜찮아. 넌 언제나 무섭도록 예쁘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서 요시로가 기세를 몰아 밧줄의 고리 안에 목을 걸었다. 우리 집이 삐걱삐걱 소리를 낸다. 커지는 남녀의 목소리와 함께 마당 쪽 창문에서 손전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당신, 엎드려 다다미에 발톱을 세우고 있는 하츠코. 현관 앞에서 안으로 들어올지 말지 고민하는 손님들. 그리고 밧줄에 목을 메어 매달려 흔들흔들 흔들리는 요시로. 너 뚱뚱해졌어. 카모이가 비명을 지르고 있어. 시끄러워. TV에서는 여전히 사회자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이어서 신령님 어서오세요. 오늘의 손님은 남녀 6명. 이 비수기에 일부러 간을 보러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중한 보너스 대신 조금 더 강하게 놀라게 해줘야겠어. 요시로는 오리발을 삐걱거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계속 흔들었다.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7개 다 읽었고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방송 라디오 방송 위주로 자주 하는데 팔로우 해주시고 자주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